김현정의 뉴스 쇼.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IOC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은요, 선수 22명을 포함해서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들까지 해서 총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현송월 관현악단장 지금 강릉에 있죠. 오늘은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남한의 스키팀이 북으로 가서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주고받고 올림픽이 남과 북의 끊어진 다리를 성공적으로 이을 수 있을지, 최소한 그 다리 놓기 공사의 디딤돌이 돼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우선 이 현송월 단장 소식은 행간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첫 포인트는 다른 거 보죠. 네. 강남 재건축 부담 1인당 최고 8억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치솟던 강남 집값인데 이번에 정부가 만만치 않은 경고를 내놨어요. 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그 시뮬레이션 값을 공개한 건데요. 예. 재건축 이후에 정상적인 집값의 상승분을 넘어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그렇죠.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 적용을 해봤더니 최고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최고요. 최고값이. 그런데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됐고요. 앞서 정부가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후에 40년으로 네, 이렇게 폭탄과도 같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약발이 들까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들으신 것처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값 정도이니까 이를 감수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커졌죠. 이에 따라서 재건축 기대감에 단단했던 그 강남 불패 신화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반발도 적지 않을 텐데 벌써 부담금 산출 공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가 하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집값 대책 뭘 내놔도 안정화되지 않는 거, 요건 참 대안이 뾰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뭔가요? 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전모입니다. 판사들 성향을 뒷조사했다는 게 이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이전 정부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 파문과 함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그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달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혹의 대상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내 컴퓨터를 강제 개봉하기도 했죠. 그렇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컴퓨터를 열람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긴 했다지만 영장 없는 강제 조사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고요. 어쨌든 조사위는 오늘 그 결과 보고서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다고 하고요. 다만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브리핑이 없습니까? 네. 저희가 추려가지고 내일 알려드려야겠네. 브리핑 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미세먼지에 이은 폭설과 한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주에는 밖에 못 나간 분들 많으신데 이제 한파가 몰려와요. 네, 며칠 동안 이어진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긴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폭설과 한파가 치고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오후 늦게 내리기 시작하는 눈은 밤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밤부터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퇴근길 폭설 그리고 한파를 염두에 두고 출근길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다시 시작된 이번 한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까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전 점검단 파견을 하루 늦춰 혼선을 빚었습니다. 현송월 단장 등 북측 사전 점검단 7명은 서울 장충체육관과 국립극장 점검을 마치면 돌아갑니다.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전 방남을 했습니다. 지금 1박 2일 일정을 소화 중이죠. 당초에는 토요일에 온다고 했다가 전날 밤에
돌연 방문을 취소하면서 살짝 긴장감이 감돌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된 인물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게 지금 평창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맞다. 아니다. 여론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단일팀 문제 그리고 IOC에 반대 서한 보낸 문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나경원 의원의 입장 직접 확인을 해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현송월 단장 지금 1박 2일 점검 일정을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점검 일정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온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대화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갖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시군요. 저는 북한 팀이 참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요. 더 많은 북한 선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단일팀만 아니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북한 팀 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 단일팀을 구태여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공동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금강산의 전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찬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이 문제는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견 이게 한 가지고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낸 행동에 대한 의견 이건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단일팀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도 서한까지 보내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와 안 맞는 또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실질과 안 맞는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겠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선수들 제가 보니까 2년 이상 아주 땀과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노력했는데 그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면서 이렇게 한 단일팀을 만든다? 정부의 이벤트를 위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인생에 걸린 일이거든요. 사실은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 의원만 나오시고 여당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대 입장을 좀 전달을 하자면 여당에서 말합니다.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화해의 관점에서 좀 봐야 한다. 현정아 리브니 복식조의 그 감동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건데 잘 안 됐던 것뿐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민족 단일팀 많이도 아니고 한 개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수만 시키는 건데 그것조차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좀 과한 반대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선수들한테 미리 이해를 구하셨나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절차. 절차도 먼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감독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수들도 망연자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전에 현정화 선수의 남북 단일팀 물론 큰 의미였었는데요.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북한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처한 입장, 결국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이 그때보다 더 곱지 않다.
이렇게 없지 봅니다. 않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보다 더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스킨십을 늘려야 하고. 스킨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찬성합니다. 저는 늘 교류를 통한 전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단일팀도 좀 스킨십의 관점에서 봐주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를 뺏는 역시 것이고요. 선수들 입장 때문이다. 이 이벤트가 이 빙판 위의 작은 통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스킨십이 아니라 이벤트이고 쇼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반이 상당히 팽팽한 사안이에요. 뭐 다양한 의견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갑론을박 토론 얼마든지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까지 보낼 필요가 있었는가? 그게 과연 국익에 비추어 볼 때 적절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IOC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정부 측만이 IOC를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런 찬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IOC가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부에 이 서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림픽이 좀 한참 남고 단일팀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 가능한 말씀이신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IOC가 서한을 받게 되는 그 시각 즈음에는 이미 단일팀이 확정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과연 서한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고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보낼 그 주말 즈음에는 이미 우리와 물밑 접촉이 다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거의 확정이 있었지만 최종 확정 전에 그것을 참고해달라는 그 입장을 보낸 것이고요. 이제 그 서한이 너무 늦게 보내진 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경원 의원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고 북한의 체제선전장이라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금강산 전야제는 금강산 관광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마식령 스키장은 명백히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대표 선수 훈련이 될 수 없거든요. 완전히 이벤트고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더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받으셨어요? IOC 측으로부터? IOC 측으로는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 실효성 없이 그냥 국제 무대로 이 상황을 알리는 어떤 올림픽 앞두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걸 광고하는 효과만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익에 이거 손해되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 저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나 의원님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이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제가 끊을게요. 다스 문제하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10년 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대변인이셨잖아요. 네. 그때는 다스가 투자한 BBK 이거 MB 소유 아니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변하셨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새로 밝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 의원님 입장도 좀 변하셨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로는 어떠세요? 10년 전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대변인이셨으니까. 조금은 더 알았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바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거 입장에는 조금 변화가 생기신 거네요. 그때 보던 그 시각과 지금 조금 달라지신 건 맞네요. 그때는 대변인이었죠. 지금은 대변인은 아니고. 그 MB가 출연한 BBK 홍보 동영상, 그게.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어서 주인이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나 의원님. 이제는 제가 그거 진짜 그때는
캠프에서 이제 막 급하게 그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고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습관이 A라는 주제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주어와 이 수어가 잘 조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새 나가서 말이. 말이 그러니까 뭐 철수 얘기하다 갑자기 영희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급하게 막 영상을 들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또 그런 평소의 습관대로 이렇게 말이 중간에 뜬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 습관을 설명하다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10년째 고생하고 있는데요. 10년? 제가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다시 막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니까 그 영상에는 너무 말이 안 뜨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도 이거 편집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욕 좀 하셨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 의원님 지금 다시 동영상 보니까 MB 주어 없더라도 주인일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를 지켜보겠다. 아니 지금 수사 지켜보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거네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저를 자꾸 이렇게 모시지 말고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거는 보복 수사로 비춰진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회가 지금은 되시겠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유. 좀 말씀을 줄이고 계십니다만은 그 안에 아니 제가 그 정도 말씀하시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경원 의원을 너무 난처하게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다들.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너무 난처해하시니까 제가 잘못했나. 하여튼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의견들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2주도 이번 주도 역시 MB 특활비 다스 수사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이 이슈는 계속 따라가 보기로 하고 행간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현송월 이 세 글자로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강릉에 도착해서 시설을 둘러볼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발적 관심끈 현송월 방남.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방문 취소 통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야? 왜? 북한 또 변한 거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했잖아요. 근데 남북 당국이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고요. 어제 이제 왔던 현송월 단장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뭐 일단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에 뭔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시간이 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어쨌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와서 다행입니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사전 점검단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건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로 경의선 육로가 23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점검단은 서울역을 경유해서 KTX를 이용해 강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강릉 아트센터 등 공연장을 앞으로 이제 활용할 그 공간들을 계속 이렇게 둘러봤다고 합니다. 분장실까지 다 좀 꼼꼼하게 점검을 시설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동하는 곳마다 취재진과 시민들이 뭐 많이 몰려가지고 크고 작은 소동이 빚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 관심을 모은 현송월 단장의 방남.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1970년대 미국 팝 가수가 온 줄 알았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온 줄 알았다. 1970, 80년대 미국 팝 가수 내한 공연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 팝 가수가 한 명 왔다. 그럼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엄청난 팬들이 몰렸고 실제 공연장에서 막 기절하고 막 이런 큰 소동이 빌어졌잖아요. 현송월 단장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판 스타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이제 그 하루 종일 카메라가 현성호를 따라다니고 뭐 웃으면 웃었다. 또 명품목 같은 거 뭐 모피 코트를 입으면 입었다. 목도리는 어떤 거냐? 백은 뭐냐? 뭐 네. 코트는 어떤 거고 구두는 뭐고? 특정 브랜드냐 아니냐 이것도 찾아내느라고 또 난리 쳤는데요. 또 그 브랜드에선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 건 얘기하고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정말 나오고.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됐어요. 살짝 입꼬리에 미소만 띄어도 예. 이게 이 무슨 의미냐 이거 뭐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입꼬리가 몇 도 올라갔느냐. 네. 그러면 어떤 의미다 이런 분석. 현성월 단장이 여성이고 과거의 추측성 보도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관심이 된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현성월 단장이 남성이었다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쪽 언론은 원래 이런 거야. 남쪽 사람들은 이런 식의 관심을 갖는 거야.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뭐 북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좀 중요치 않은 것에 지나친 관심을 지금 보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져? 이게 무슨 북한 올림픽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들이 곳곳에서 언론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선정적으로 드러나고 보도하면서 있어요. 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 현성월 단장의 방문. 두 번째 행가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응원단 올 때가 벌써부터 겁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북측이 이번에 응원단 보내기로 했잖아요. 예. 한두 명도 아니고 23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현성월 한 명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하. 이른바 230명의 미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한 명 한 명을 다 따라다니면서 언론이 주목하고 보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추측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3차례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이른바 북한 여성 응원단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언론의 태도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뭐 성형미인이냐 자연미인이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여성 비하 논란도 벌어지고 여성단체가 항의하고 이랬던 일 기억해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별 생각 없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자연미인 발언했다가 얼마나 큰 곤욕 치렀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한 보수신문이 보도한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뭡니까? 한류에 매료된 북여대생들 별나라 남쪽 구경 가자. 거행 뇌물도 13년 만에 오는 미녀 응원단 그녀들은 누구?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과거 2014년 아시안게임 때요. 북측이 응원단 파견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 빚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안게임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대화 중단에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입니다. 대화 중단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이런 언론의 태도라든지 시각이. 2014년 그 응원단 파견하기로 했다 취소했던 얘기 제가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때도 북측이 남쪽의 언론 보도 태도를 지적했었습니다. 언론이 응원단 규모가 이러니 저러니 그다음에 인공기 크기가 뭐 드는 게 크기가 크니 작니 별의 별 거 가지고 보도했거든요. 이거 불쾌하다. 이게 이제 빌미였어요. 중단에. 이번에도 이 벌써부터 북한 매체들이 특정 언론사 기자, 특정 언론사 보도까지 지목해가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물론 뭐 관심 가져야죠.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 보도할 수는 있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 그 현장에 가서 북 돋워주고 거기에 관심 갖고 올림픽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골고루 관심이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요. 너무 관심 많이 가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익님, 미녀 응원단 이렇게 부르지 맙시다. 응원단은 그냥 응원단이죠. 하셨고요. 그 단일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4716님, 전쟁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참가하고 단일팀까지 하는 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아니냐 찬성이다. 반면에 0712님은 나경원 의원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벤트에 불과한 단일팀 이거 잘못된 처신입니다. 문자 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요, 6살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어머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지난주 논란의 중심이었죠.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찬반 논란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도 사실 찬반이 엇갈렸던 상황인데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식당 가면은 숟가락 밑에 휴지를 까세요, 안 까세요? 식사 후에는 커피로 입가심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음식 인문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주영아 교수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우리의 식습관을 분석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이 식습관들의 이유를 찾아가 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쁘나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월 이 아파트에 사는 6살 여자아이가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한답니다. 즉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사고에 비해서 약하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아파트 분수대에서 추모제를 열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뉴스가 됐었죠. 자, 지금부터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이시래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네요. 익명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직 소방서 구급대원이신 거예요? 네. 예. 지금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곳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집으로 들어온 지는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사고가 났고 거기가 정문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사고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사고 당일에 딸아이하고 함께 걷고 계셨어요? 네.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10월 16일 7시 10분쯤이에요.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날 소풍 가는 딸아이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갈 때쯤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저는 날아가서 꼬리뼈가 골절되고 저희 딸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신호등은 없지만 누가 봐도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꽤 큰 도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네, 거의 다 건너갔을 때라 예. 우리를 못 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근데 충돌을 한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고 차가 그대로 계속 달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멈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더 갔다는 거를 첫 재판에서 판사님이 영상을 보고 가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바로 멈춘 거로 알았고. 왜 그랬다고 그래요? 그 가해자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요. 맨 처음에는 바로 멈췄냐고 물어봤을 때는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여기서 더 가지 않았냐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서 더 갔느냐, 왜 멈추지 않았느냐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충돌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방관이시니까 119 도착하기 전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셨다면서요. 본인도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할지. 자기 아이를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그날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감아도 떠도 떠올라서 또 엄마가 119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부모님들을 더 힘든 게 한 건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 달리 구형이 약하게 됐어요. 금고 2년형이 구형됐다고요? 네. 그래요. 구형이 2년이라는 거는 이제 선고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이렇게 약한 처벌이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보통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내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유지에 해당하고 횡단보도도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서요. 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알게 된 거고 횡단보도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아이도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인데 그렇죠. 아파트 횡단보도를 나라에서 그린 건지 아파트에서 그린 건지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꼭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호소문도 붙이고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리고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난 목요일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모식이 거행이 됐어요. 분수대에서 추모식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분수대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세상에 있겠습니까마는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6년 만에 와준 딸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어린 걸 제가 너무 아프게 보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어머니 조금 힘을 내시고요. 네. 어머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소방서에는 복직을 하신 겁니까? 네, 복직을 했는데 현장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장은 못 뛰고 있습니다. 못 뛰고 계시고요. 네.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에 동의하신다면 청원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저희 끝까지 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약한 처벌이 내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같은 도로고 같은 횡단보도인데도 같은 게 아니다. 이 규정.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네.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꽤 커가지고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그 어디가 사유지고 어디가 공유지인지, 어떤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그린 거고 어떤 횡단보도에서는 관리실에서 그린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도로교통법과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로의 개념을 좀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도로의 개념 뭡니까? 네, 일단 먼저 이제 도로는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특히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차단기 없이 어떤 차든지 지날 수 있으면 그게 도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이제 출입 차단기 등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면은 특정한 주민들만 이용하게 되는 비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려져 있는 차단기 안에 있는 공간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들은 다 관리실에서 혹은 뭐 분여회에서 주의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 사실상의 도로의 횡단보도와는 다른 차원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자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만 횡단보도가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가치가 달라지다니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차가 다니면 다 도로 아니냐. 네. 이런 문자 많이 오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안전 표지를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이제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때만 이제 교통에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어졌다라는 그런 논리로 있다 보니까는 좀 이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는. 일단은 그 교통안전 시설이나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제 권한 없는 자가 사실상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권한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떤 쪽이세요? 지금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이 피해 어머님께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 아파트 단지 내도 엄연히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에서 관리실이 그어놓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도 기존 도로처럼 중과실로 처벌을 무겁게 해야지. 지금 너무나 약한 처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도로의 구역이라고 통상 통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도로의 구역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교통안전의 치외법권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외법권 지역이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 교통안전의 그 이제 방치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이제 다중 밀집 구역은 좀 도로로 좀 간주하는 등으로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논의가 듭니다.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주 아빠님도 저희 딸도 5살 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다가 자동차에 치였답니다. 9개월 동안 고생을 했대요. 입원하고. 그런데 그때 알아보니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여서 아무리 차에 치여도 일반 도로에서 차에 친 것과는 처벌이 다르다란 말 듣고 굉장히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단지 내 도로도 제가 이 그 피해 아동이 당한 도로의 사진을 봤거든요. 조그만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 인도가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꽤 큰 도로고 버젓이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게 야 사유지니까 뭐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처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이런 경미한 사고까지 중과실로 처벌할 경우 도로처럼 처벌할 경우에는 전과자가 너무 많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게 반론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전과자가 증가한다 그 부분보다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일지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이제는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위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조속히 구축을 해서 좀 이제 이 도로의 구역을 좀 국민 안전 구역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다만 처벌이 일단은 무조건 최우선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환경을 좀 대폭 고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보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통안전 교육이 조금 더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단지 안은 어디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너무나 쌩쌩 일반 도로처럼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사고가 나면 여기 일반 도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 이거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오늘 주의 깊게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안 쓰세요? 뭐 제 목 상태를 지금 들으시면 목소리 왜 그러세요? 마스크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이 대표님 맞으시죠? 네. 여러분 이 대표님 맞습 감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목 감기로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안 쓰세요? 잘 안 씁니다. 중학교 때 뭐 패션으로 좀 착용한 적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중학교 때 패션으로? 그때는 패션으로 이제 많이들 연예인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예전에 진짜 마스크 쓴 사람 보면 네. 조금 전에 그 중학생처럼 약간 이제 겉멋들어서 쓰는 경우나 아니면 진짜 병이 있어서 알아서 쓰시는 분 두 가지 경우였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썼어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썼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자체들, 정부 대책을 막 내놓고 있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스페셜 여론조사도 바로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겁니다. 서울시의 저감 대책 그거죠, 이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19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3일 실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17일, 18일 3일 동안.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번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을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게 한 정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기 1번. 효과가 적더라도 대책을 강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음으로 잘한 정책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죠. 2번. 두 번째는 효과가 적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잘못한 정책으로 보인다. 남경필 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번은 잘 모르겠다. 자, 갑론을박이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도 뜨겁습니다. 남 지사는 토론하자, 토론 요청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줄 테니 여러분 자가용 놓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배기가스 좀 줄여봅시다. 이런 의도였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세 번의 정책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가 전국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포함한 다른 지역도 다 조사를 했는데 우선 전국으로. 전국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드리면 49.3%가 잘한 정책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43.5%가 잘 못한 정책이다. 그래서 대략 6%포인트가량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요. 이거 그럼 오차범위 내에요? 오차범위 벗어나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잘한 정책이다 49.3%, 잘못한 정책이다 43.5%.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잘한 정책이다가 약간 우세. 이거 전국으로 조사하셨으니까 지역별로 한번 보죠. 네. 관심의 대상인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제일 중요한 서울 시민들의 답변. 서울 시민들은 긍정평가가 48.9%, 부정평가가 47.5%, 한 1.4%포인트 격차로 팽팽하게 긍정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팽팽하네요. 잘했다 48.9, 잘못했다 47.5. 서울 시민들은. 그러면 경기 인천은 이제 남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인천 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인천 쪽은 오히려 긍정평가가 서울 시민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잘한 정책 48.9%로 서울과 동일했고 잘 못한 정책 부정적인 평가가 40.1%로 서울 시민들보다 7%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호남 충청 이쪽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호남이 가장 긍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71.3%였고요. 그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이 55%. 그다음이 대전, 충청, 세종도 51.3%로 높은 편이었고요.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정당별로 입장이 확연히 갈렸는데요. 정당에 따라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72.9%가 긍정평가를 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지지층은 75.4%가 부정평가,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층도 73.3%가 부정평가, 국민의당도 59.3%가 부정평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청취자들 의견이 지난주에도 분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조주형님은 취지는 좋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송점희님은 반대로 예산 들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확실했기 때문에 찬성이다. 이렇게 팽팽해요. 뉴스쇼 청취자들도. 아니나 다를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직업별로도 좀 재미있는 직업별로도요? 어때요? 출근을 하는 사무직, 노동직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표가 높았고요. 비출근족들, 가정주부, 또 자영업자들,
또 기타 예. 직종들에 따라 좀 달랐는데요. 노동직이 62.1%가 긍정평가에서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이 57.7%, 반면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54%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도 53.3%가 부정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학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56.9%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였고요. 정리조사로 가보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평가 이번 주가 궁금해요.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안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4.6%포인트 하락한 66%를 기록했고요. 잠깐만요. 4.6%포인트 하락이면은 저 근래 들어서 중에 가장 큰 폭, 그렇죠. 오른 거 내린 거 다 합쳐서 가장 큰 거 같은데요. 큰 수치를 보였는데요. 예. 이 수치는 지난 북한의 육차 핵실험이 있었던 작년 9월 3주차 주간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 지난 9월 3주차가 65.6%였는데 그게 거의 버금가는 66%까지 떨어졌는데요. 부정평가는 29.3%로 30%의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71.6, 70.6 이러다가 66%까지 떨어지게는 결정적 계기를 뭘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최저임금, 주요 민생 현안들이 있었고요. 이런 현안들은 야당 지지층의 일부 이탈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이 중에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소식, 역시 단일팀, 그다음에 가상화폐 문제 등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일부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이 있었던 게 이 또 하락에 한 몫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성명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도 분노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하면서 보수층도 일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 중도 보수층의 이탈이 있었다. 글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겠는데 이 정도의 지금 수치가 나오면? 이제 다만 올림픽이 이제 2월 달에 개최가 될 경우에 올림픽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많이 빠졌는데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논란이 영향 준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어때요? 연령별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서 71.2%의 긍정평가, 30대가 73.1%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40대가 78.2%로 가장 높거든요. 원래는 30대, 20대가 80%를 넘었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견인해 왔었는데 20, 30대가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젊은 층에서 표심이 좀 흔들렸다. 지지도가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정당 지지율은 영향 줬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48.3%로 지난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고요. 반면에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당이 18.1%, 국민의당이 5.9%, 바른정당이 5.7%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난주에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손잡고 통합합니다. 선언을 했으니까 영향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어때요? 큰 수치 변화는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 당의 수치는 소폭 상승했는데 0.8%, 0.4%포인트씩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올랐는데 통합당을 전제로 한 잠재 정당 지지도에서는 오히려 국민, 바른, 통합당이 9.9%로 지난주 10.7%보다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국민, 바른, 통합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른바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국민, 바른, 통합당이 9.9로 오히려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고 국민, 바른, 통합에 반대하는 당이 오히려 조금 오른 수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게 조금 충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 고명성님, 이택수 대표 목소리가 가버렸네요. 네, 하면서 마스크 겉멋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차고 다니시라는 여러 응원 문자들 들어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금요일인 19일까지 예.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315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5.9% 응답률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꼭 나와서 들어오셔야 돼요. 네, 다음 주에 꼭 나와서. 여러분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6650님 남북 단일팀 저는 반대합니다. 경기 코앞에 두고 결정한 건 더더욱 이벤트고 정치적입니다.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박성식님은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이벤트 안 합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0047님 저 어제 부인과 말다툼을 조금 했어요. 꽁 하고 틀어져 있는 저에게 아내가 결국 이벤트로 풀어주더군요. 이벤트를 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풀린다면 그 이벤트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거 이벤트다 단일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석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인 셈이죠. 연애 결혼인 셈은 또 뭡니까? 연애면 저는 한 번도 중매를 못 해본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신다는 발언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중매를 못 해본 걸 후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남북 단일팀도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벤트가 말이 되느냐.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라.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벤트긴 하지만은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도 이벤트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이벤트. 거기다 지금 올림픽은 이벤트 아니냐 또. 올림픽 유치도 이벤트였잖아요. 이벤트라서 반대한다는 거는 이게 좀 무슨 정치적인 영향을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지 이 자체를 반대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선수들의 그럼 노고는 어떡하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사실 엇갈리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사실 반대 입장을 표명 안 했으면 괜찮은데 감독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선수 2-3명 정도 그리고 아이스하키라는 게 축구처럼 한 선수가 90분을 뛰는 게 아니고 몇 분 뛰고 계속 교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는 경기일 겁니다. 이진봉님은 저는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올림픽에 나가는 건 선수들이 전부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또 이제 계셔서 이런 건데 날씬이 오온님이 크게 보자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크게 보자. 깨어있는 분이라면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평화가 없다면 모든 게 없겠죠. 정부가 우리 선수들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혹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 노고 모르겠습니까? 더 큰 틀에서 이 그림을 보자라는. 선수들 개개인 선수들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큰 틀에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Y뉴스도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 게 큰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걸어다니는 일정표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할 계획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은 왜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은 왜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할까.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엔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 관계자가. 근데 소환 계획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린가요?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요. 대통령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 그럼 수사는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유행어를 만들어낸 실소유주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불구속 기소했죠.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문제, 실소유주 문제 등을 수사할 건데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더 큰 관심사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는 일정표, 김유중 전 부속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루트를 언급을 했죠. 김희중 실장에 대해서는 정두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MB보다 MB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MB가 가다가 나 어제 뭐 했지? 그러니까 MB는 기억 못해도 김희중 실장은 기억할 정도, 그 정도 위치가 바로 그 사람의 위치였다. 그러니까 김 전 실장이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신의 통로가 있는데 서로 몰랐다. 예.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 MB밖에 없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네. 내가 뭐 들어가서 부인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 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특활비 문제가 가장 크지만 수사는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상 얘기하는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거나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록을 남겼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4가지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지 털어서 나를 잡아넣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나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전 대통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것만으로 표적 수사라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면은 말이죠.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을 조사하다가 뭐가 특활비가 나왔는데 특활비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썼더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겨냥 수사라고 하면 애초부터 뜬금없이 뭐가 뚝 떨어져야지 그게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의 친구였던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바로 국세청을 동원해서 수사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게 표적인데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의 비리 문제가 계속 국정원 수사를 하다 보니까 터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수사 대상인 사람들은 일종의 신하 아니냐.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은 시켜도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실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니냐. 임금,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뭐 수천억 대의 비자금 조성 아니면 5.18처럼 민간인 학살 같은 이런 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인데 지금 나오는 일들은
일반 사건의 주범과 종범의 관계는 아니다. 매덕 나왔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소환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은. 지금 나온 혐의들로 인해서. 더 나올 수도 있다. 더 나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에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와야 뭐 소환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뭐 10만 달러 줬다는 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부를 수는 없는 전직 대통령을 부를 수는 없죠. 그럼 정두원 전 의원이 말한 경천 동지할 일들이 사실은 더 있다라고 얘기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크게 보자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4년을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10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우리 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는데 10억 원을 현찰로 들고 와가지고 현찰 세는 기계로 셌답니다. 현금 개수기를 가져가서 그 대금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자녀들의 나이나 수입으로 볼 때 그 돈을 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국정원장이 연간 한 40억 원 가까운 특활비를 쓰는데 그 돈을 일부 빼돌려서 모은 거 아니냐. 모아서 집 산 거 아니냐 자녀들이. 근데 이제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은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사실을 버티면서 빗장을 딱 걸고 진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 문제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빗장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시기가 아직 멀었고 아직 수사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권 기자. 정두원 전 의원이 말한 경천동지 할 일 3번. 이거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에 정말 온 정치판을 흔들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경천동지 할 일 3번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두원 전 의원 얘기 잠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그 경천 동지할 일이 무엇인지 정 전 의원이 입을 닫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 죽기 전에 병실로 오세요. 병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그런데 이 일을 무마하는데도 돈이 들었을 것이고 그 돈을 집권 초기에 바로 동원하기 어려운데 그게 국정원 특활비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스 문제는 실소유주 문제잖아요. 국민의 궁금증을 푸는 문제가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뭐 범죄 혐의가 비자금 조성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해서 이런 데 사용됐다. 또 내곡동 사저 땅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환 시기는 다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설은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끝나고 3월쯤이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 여러 명한테 확인한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게 유력할 것 같은 게요. 다스 공소시효가 2월 22일인가 그렇죠. 2월 거의 말쯤입니다. 그러니까 다스 수사도 일단 해놓고 그동안 특활비도 좀 탄탄하게 다지고 더 큰 것들도 찾으면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쪽이 유력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죠. 그리고는 숟가락 젓가락을 꺼내서 꼭 냅킨을 깔아서 그 위에 올려두고 기다리다가 한 상이 쫙 차려지면은 반찬과 찌개는 같이 나눠 먹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밥을 먹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이라서 뭐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딱히 대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음식 인문학자가 이러한 우리 습관들에 대한 답을 엮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이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제목부터 흥미롭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형아 교수 연결을 해보죠. 주형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렇게 책까지 쓰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고요. 한국인은 어떻게 왜 이렇게 먹고 있을까? 그렇게 1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왜일까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 그 밑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구나 놀랐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 식당에 들어가면 젓가락 숟가락을 꼭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올려둡니다. 그렇게 안 하고 놓으면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고 성의 없게 놓는 느낌이고 사실은 냅킨이 뭐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1970년대는 그런 기억이 없을 거고요. 그렇죠.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생긴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외식도 증가했고 그래서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재비도 아껴야 되고 인건비도 아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잘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냥 식탁을 닦고 깔고 하니까 그걸 본 손님들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안 깔잖아요. 안 깔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는 수저 받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놓고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손님들이 알아서 기분악상 그냥 냅킨 깔고 뭐가 영 깨끗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해가 우리의 갑니다. 불행한 자아상입니다. 처음에는 내 앞에서 저렇게 행주로 닦고 그 앞사람이 지저분하게 먹은 그 식탁을 모습을 본 게 걸려서 깔던 것이 이제는 예의상 그래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찜찜한 것. 깨끗해도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렇게 정착이 된 거군요. 그러면 한국인에게 믹스커피는 숭늉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쓰여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무쇠솥에 밥을 지었잖아요. 무쇠솥에. 밥을 짓고 나서 물을 부어서 무쇠솥을 식는 방식에서 나온 부산물이 숭늉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전기밥솥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숭늉이 사라졌죠. 일본인들은 숭늉을 안 마시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마침 국내에서 원래 미군에 납품하던 믹스커피가 국내 시판도 되기 시작합니다. 믹스커피라는 것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군인용 커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 아니에요? 믹스커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믹스의 배합을 만든 한 봉지에 넣는 이런 식의 믹스커피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한 봉지 그건 우리나라가 발명한 게 맞는데 그거 말고 이제 커피병, 프림병, 설탕병 이렇게 해서 믹스해 먹는 거는 우리나라가 원조는 아니죠. 원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숭늉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한국 음식이 짜잖아요. 짠맛의 한국 음식을 먹고 이 숭늉을 마시면 입속이 아주 개운해져요. 그런데 이제 숭늉을 구할 수 없는데 마침 믹스커피가 나온 거죠. 믹스커피와 숭늉은 속성이 되게 비슷해서 식후에 먹으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개운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한국의 음식점에 가면은 반드시 믹스커피가 있다는 걸 보고 미국의 한 친구는 대한민국은 믹스커피의 대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 저는 그 믹스커피가 우리의 숭늉 대신으로 자리 잡은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믹스커피 대신에 커피 전문점에 아메리카노, 뭐 아이스라떼 이런 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보면 하나씩 다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에스프레소형 커피를 50대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숭늉을 좋아했던 분들은 에스프레소 커피에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밥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 문화. 술을 한 잔 받고 나면은 꼭 그 잔을 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건네고 거기에 술을 따라줍니다. 그게 또 우리 술 문화인데 이제 술잔 돌리기 사실은 좀 비위생적이거든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원래는 조선시대 때 왕하고 같이 관리들이 이제 회식을 할 때 왕이 술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잔이 특별하게 없던 백성들은 표조박 같은 데서 그냥 마시고서 돌려 마셨던 습관이 있는 거고요. 술잔이 없어서?
부족해서.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마구 돌리는 것은 1960, 70년대 개발 독재 시기에 군대에서 군사적인 요소, 군사 문화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더 강화시킨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사라져야 될 습관이네요, 보니까. 사라져야 될 습관이죠. 그러면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쭉 들이키는 원샷이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원샷은 많죠. 많아요. 근데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원샷 하지 않으면 뭐 군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식 파티를 하면은 원샷으로 서로 애절을 표하죠. 재밌네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몰랐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의 뒷이야기들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우리가 인사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밥 한 번 먹읍시다. 밥 한 번 먹어. 이러고 헤어지는데 사실은 다시 밥 안 먹어요. 이건 어떻게 자리 잡은 문화예요? 중국인들도 그렇고 가난할 때는, 먹을 게 없을 때는 밥 먹으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제가 아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요, 일주일 내에 연락 올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밥 한 번 먹어요, 언제? 이렇게 말했으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썼는데요. 밥 한 번 먹읍시다라는 말은 좋은데 꼭 약속을 지키자. 그렇죠. 오늘 참 재밌습니다. 주영아 교수님, 지금 캐나다 계시잖아요. 언제 밥 한번 하시자, 이런 인사는 건네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여름 방학 지나서 돌아가면은 그때 꼭 제가 밥 한 끼 오늘 많이 배웠고요. 건강하게 연구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오늘 풀어주셨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였습니다. 주말에 종로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도 참 안타까웠는데, 간밤에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타바강,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그러죠.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요. 4명 사망자 가운데 1명이 한국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른 1명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뉴스쇼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서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림픽이 좀 한참 남고 단일팀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 가능한 말씀이신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IOC가 서한을 받게 되는 그 시각 즈음에는 이미 단일팀이 확정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과연 서한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고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낼 그 주말 즈음에는 이미 우리와 물밑 접촉이 다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거의 확정이 있었지만 최종 확정 전에 그것을 참고해달라는 그 입장을 보낸 것이고요. 이제 그 서한이 너무 늦게 보내진 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경원 의원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고 북한의 체제선전장이라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전야제는 금강산 관광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마식령 스키장은 명백히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대표 선수 훈련이 될 수 없거든요. 완전히 이벤트고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더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받으셨어요? IOC 측으로부터? IOC 측으로는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 실효성 없이 그냥 국제 무대로 이 상황을 알리는 올림픽 앞두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걸 광고하는 효과만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익에 이거 손해되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 대한민국의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 저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나경원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나 의원님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이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제가 끊을게요. 다스 문제하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네. 예, 괜찮습니다. 10년 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대변인이셨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때는 다스가 투자한 BBK 이거 MB 소유 아니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변하셨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새로 밝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 의원님 입장도 좀 변하셨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로는 어떠세요? 10년 전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대변인이셨으니까. 조금은 더 알았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거 입장에는 조금 변화가 생기신 거네요. 그때 보던 그 시각과 지금 조금 달라지신 건 맞네요. 그때는 대변인이었죠. 네, 네. 지금은 대변인은 아니고. 그 MB가 출연한 BBK 홍보 동영상, 그게. 네.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어서 주인이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나 의원님. 이제는 제가 그거 진짜 그때는 캠프에서 이제 막 급하게 그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고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습관이 A라는 주제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주어와 이 수어가 잘 조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새 나가서 말이. 말이 그러니까 철수 얘기하다 갑자기 영희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급하게 막 영상을 들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또 그런 평소의 습관대로 이렇게 말이 중간에 뜬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 습관을 설명하다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10년째 고생하고 있는데요. 10년?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다시 막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영상에는 너무 말이 안 뜨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도 이거 편집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욕 좀 하셨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 의원님 지금 다시 동영상 보니까 MB 주어 없더라도 주인일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를 지켜보겠다. 아니 지금 수사 지켜보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거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저를 자꾸 이렇게 모시지 말고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거는 보복 수사로 비춰진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회가 지금은 되시겠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유. 좀 말씀을 줄이고 계십니다만은 그 안에 아니 제가 그 정도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경원 의원을 너무 난처하게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다들.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너무 난처해하시니까 제가 잘못했나. 하여튼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의견들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2주도 이번 주도 역시 MB 특활비 다스 수사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이 이슈는 계속 따라가 보기로 하고 행간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현송월 이 세 글자로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강릉에 도착해서 시설을 둘러볼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의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발적 관심끈 현송월 박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방문 취소 통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야? 왜? 북한 또 변한 거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했잖아요. 근데 남북 당국이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고요. 예. 어제 이제 왔던 현송월 단장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뭐 일단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에 뭔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시간이 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어쨌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와서 다행입니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사전 점검단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건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로 경의선 육로가 23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전 점검단은 서울역을 경유해서 KTX를 이용해 강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강릉 아트센터 등 공연장을 앞으로 이제 활용할 그 공간들을 계속 이렇게 둘러봤다고 합니다. 뭐 분장실까지 다 좀 꼼꼼하게 점검을 시설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동하는 곳마다 취재진과 시민들이 뭐 많이 몰려가지고 예. 크고 작은 소동이 빚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 관심을 모은 현송월 단장의 방남.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1970년대 미국 팝 가수가 온 줄 알았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온 줄 알았다. 1970, 80년대 미국 팝 가수 내한 공연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때 팝 가수가 한 명 왔다. 그럼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엄청난 팬들이 몰렸고 실제 공연장에서 막 기절하고 막 이런 큰 소동이 빌어졌잖아요. 예. 현송월 단장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판 스타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이제 그 하루 종일 카메라가 현송월을 따라다니고 뭐 웃으면 웃었다. 또 명품목 같은 거 뭐 모피 코트를 입으면 입었다. 목도리는 어떤 거냐? 백은 뭐냐? 뭐 네. 코트는 어떤 거고? 구두는 뭐고? 특정 브랜드냐 아니냐 이것도 찾아내느라고 또 난리 쳤는데요. 또 그 브랜드에선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 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정말 나오고.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됐어요. 살짝 입꼬리에 미소만 띄어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뭐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입꼬리가 몇 도 올라갔느냐. 네. 그러면 어떤 의미다 이런 분석. 현송월 단장이 여성이고 과거의 추측성 보도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관심이 된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현송월 단장이 남성이었다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쪽 언론은 원래 이런 거야. 남쪽 사람들은 이런 식의 관심을 갖는 거야.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뭐 북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좀 중요치 않은 것에 지나친 관심을 지금 보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져? 이게 무슨 북한 올림픽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들이 곳곳에서 언론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선정적으로 드러나고 보도하면서 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 현송월 단장의 방문.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응원단 올 때가 벌써부터 겁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북측이 이번에 응원단 보내기로 했잖아요. 예. 한두 명도 아니고 23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현송월 한 명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하. 이른바 230명의 미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한 명 한 명을 다 따라다니면서 언론이 주목하고 보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추측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3차례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이른바 북한 여성 응원단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언론의 태도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뭐 성형미인이냐 자연미인이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여성 비하 논란도 벌어지고 여성단체가 항의하고 그랬던 일 기억해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별 생각 없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자연미인 발언했다가 얼마나 큰 곤욕 치렀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한 보수신문이 보도한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뭡니까? 한류에 매료된 북여대생들. 확인을 해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현송월 단장 지금 1박 2일 점검 일정을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점검 일정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온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대화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갖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시군요. 저는 북한 팀이 참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요. 환영이고요. 더 많은 북한 선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단일팀만 아니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북한 팀 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 단일팀을 구태여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공동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금강산의 전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찬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이 문제는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견 이게 한 가지고 국제기구의 서한을 보낸 행동에 대한 의견 이건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단일팀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도 서한까지 보내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와 안 맞는 또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실질과 안 맞는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겠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선수들 제가 보니까 2년 이상 아주 땀과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노력했는데 그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면서 이렇게 한 단일팀을 만든다? 정부의 이벤트를 위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인생에 걸린 일이거든요. 사실은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 의원만 나오시고 여당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대 입장을 좀 전달을 하자면 여당에서 말합니다.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화해의 관점에서 좀 봐야 한다. 현정아 리브니 복식조의 그 감동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건데 잘 안 됐던 것뿐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민족 단일팀 많이도 아니고 한 개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수만 시키는 건데 그것조차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좀 과한 반대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선수들한테 미리 이해를 구하셨나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절차. 절차도 먼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감독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수들도 망연자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전에 현정화 선수의 남북 단일팀 물론 큰 의미였었는데요.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북한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처한 입장, 결국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이 그때보다 더 곱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보다 더 남북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스킨십을 늘려야 하고. 스킨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찬성합니다. 저는 늘 교류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단일팀도 좀 스킨십의 관점에서 봐주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를 뺏는 역시 것이고요. 선수들 입장 이 이벤트가 빙판 위의 작은 통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스킨십이 아니라 이벤트이고 쇼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반이 상당히 팽팽한 사안이에요. 다양한 의견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갑론을박 토론 얼마든지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까지 보낼 필요가 있었는가? 그게 과연 국익에 비추어 볼 때 적절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IOC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정부 측만이 IOC를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런 찬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IOC가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부에
김현정의 뉴스쇼.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IOC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은요, 선수 22명을 포함해서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들까지 해서 총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현송월 관현악단장 지금 강릉에 있죠. 오늘은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남한의 스키팀이 북으로 가서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주고받고 올림픽이 남과 북의 끊어진 다리를 성공적으로 이을 수 있을지, 최소한 그 다리 놓기 공사의 디딤돌이 돼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우선 이 현송월 단장 소식은 행간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첫 포인트는 다른 거 보죠. 네. 강남 재건축 부담 1인당 최고 8억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치솟던 강남 집값인데 이번에 정부가 만만치 않은 경고를 내놨어요. 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그 시뮬레이션 값을 공개한 건데요. 예. 재건축 이후에 정상적인 집값의 상승분을 넘어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그렇죠.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 적용을 해봤더니 최고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최고요. 최고값이. 근데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됐고요. 앞서 정부가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후에 40년으로 네, 이렇게 폭탄과도 같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약발이 될까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들으신 것처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값 정도이니까 이를 감수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커졌죠. 이에 따라서 재건축 기대감에 단단했던 그 강남 불패 신화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반발도 적지 않을 텐데 벌써 부담금 산출 공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가 하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집값 대책 뭘 내놔도 안정화되지 않는 거, 요건 참 대안이 뾰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뭔가요? 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전모입니다. 판사들 성향을 뒷조사했다는 게 이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이전 정부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 파문과 함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그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달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혹의 대상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내 컴퓨터를 강제 개봉하기도 했죠. 그렇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컴퓨터를 열람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긴 했다지만 영장 없는 강제 조사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고요. 어쨌든 조사위는 오늘 그 결과 보고서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다고 하고요. 다만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브리핑이 없습니까? 네. 저희가 추려가지고 내일 알려드려야겠네. 브리핑 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미세먼지에 이은 폭설과 한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주에는 밖에 못 나간 분들 많으신데 이제 한파가 몰려와요. 네, 며칠 동안 이어진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기는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폭설과 한파가 치고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오후 늦게 내리기 시작하는 눈은 밤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밤부터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퇴근길 폭설 그리고 한파를 염두에 두고 출근길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다시 시작된 이번 한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까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전 점검단 파견을 하루 늦춰 혼선을 빚었습니다. 현송월 단장 등 북측 사전 점검단 7명은 서울 장충체육관과 국립극장 점검을 마치면 돌아갑니다. 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전 방남을 했습니다. 지금 1박 2일 일정을 소화 중이죠. 당초에는 토요일에 온다고 했다가 전날 밤에
돌연 방문을 취소하면서 살짝 긴장감이 감돌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된 인물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게 지금 평창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맞다. 아니다. 여론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단일팀 문제 그리고 IOC에 반대 서한 보낸 문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나경원 의원의 입장 직접. 별나라 남쪽 구경 가자. 거행 뇌물도. 13년 만에 오는 미녀 응원단. 그녀들은 누구?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과거 2014년 아시안게임 때요. 북측이 응원단 파견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 빚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안게임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대화 중단의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입니다. 대화 중단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이런 언론의 태도라든지 네. 시각이. 예, 2014년 그 응원단 파견하기로 했다 취소했던 얘기 제가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때도 북측이 남쪽의 언론 보도 태도를 지적했었습니다. 언론이 응원단 규모가 이러니 저러니 그다음에 인공기 크기가 뭐 드는 게 크기가 크니 작니 별의 별 거 가지고 보도했거든요. 이거 불쾌하다. 이게 이제 빌미였어요. 중단에. 네. 이번에도 이 벌써부터 북한 매체들이 특정 언론사 기자 특정 언론사 보도까지 지목해가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물론 뭐 관심 가져야죠.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 보도할 수는 있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 그 현장에 가서 북돋워주고 거기에 관심 갖고 올림픽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골고루 관심이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요. 너무 관심 많이 가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익님 미녀 응원단 이렇게 부르지 맙시다. 응원단은 그냥 응원단이죠. 하셨고요. 그 단일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4716님 전쟁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참가하고 단일팀까지 하는 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아니냐 찬성이다. 반면에 0712님은 나경원 의원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벤트에 불과한 단일팀 이거 잘못된 처신입니다. 문자 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요. 6살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어머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지난주 논란의 중심이었죠.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찬반 논란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도 사실 찬반이 엇갈렸던 상황인데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식당 가면 숟가락 밑에 휴지를 까세요 안 까세요? 식사 후에는 커피로 입가심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음식 인문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주영아 교수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우리의 식습관을 분석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이 식습관들의 이유를 찾아가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쁘나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월 이 아파트에 사는 6살 여자아이가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한답니다. 즉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사고에 비해서 약하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아파트 분수대에서 추모제를 열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뉴스가 됐었죠. 자, 지금부터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이시래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네요. 익명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소방서 구급대원이신 거예요? 네. 예. 지금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곳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집으로 들어온 지는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사고가 났고 거기가 정문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사고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사고 당일에 딸아이하고 함께 걷고 계셨어요? 네.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10월 16일 7시 10분쯤이에요.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날 소풍 가는 딸아이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